오늘 파워포인트가 한 250장 정도가 1시간 반에 흘러갈 것 같습니다. 별 딱딱한 이야기도 아니고 좀 가볍게 그냥 비디오 한 편 보신다는 기분으로 쭉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몽고, 울란바토르 쭉 들어가면 이런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사학자들이 이걸 쭉 조상을 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에 이 톤주쿠크라는 돌궐 제국을 부흥시킨 명장입니다. 이 사람이 비석이 새겨져 있는데요. 거기 새겨져 있는 문구가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현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제가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저희 병원 MP 과정이 열렸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주제고요. 그때 아마 의학 교수님도 계셨던 것 같고 몇 분 들으셨는데 이게 리바이벌 버전에다가 업데이트를 조금 했습니다. 징기스칸 이야기는, 유목민 이야기는 시간이 갈수록 잦아드는 게 아니라 더 저희들한테 중요한 점으로 다가온다 라는 의미에서 이미 시작한 오래된 미래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를 했나, 두 번째는 디지털 세상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유목민의 후손이라는 이야기, 마지막 4번째는 정창민과 유목민. 저희들 성질 급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1시간 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론은 파워포인트 딱 2장입니다. 첫 번째 하나가 과거에 20세기 때 저희들이 살았던 세상의 키워드는 4가지입니다. 대, 큰 게 좋다. 지, 만연하다. 독, 독야 청청하다. 폐, 닫아 건다. 이게 20세기의 산업화를 지배하던 키워드입니다. 이게 21세기 지식화 사회로 들어오면서 키워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키워드가 대가 아니라 소, 속, 연, 개입니다. 큰 거보다는 작은 거, 일단 만연한 거보다는 빠른 거, 독야 청청하는 거보다는 열리는 거, 닫아 거는 거보다는 여는 거, 이런 겁니다. 소, 속, 연, 개. 여기 21세기 지식화의 키워드인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옛날 얘기부터 하죠. 시리아의 고도 알레포. 도시 한복판에 50m 높이로 쌓아올린 난공불락의 요새는 40일을 버텼지만 함락되고 말았다. 헝가리 무히마을 입구의 십자가 언덕. (1241년 4월) 이곳에서 적을 맞아 싸웠던 6만 명의 헝가리 군사는 전멸당하고 말았다. 유럽인들은 그 무서운 적을 지옥이란 뜻을 가진 타르타르라고 불렀다. 유럽과 아시아를 공포 속에 몰아넣은 그들은 타타르족이 아닌 몽골족이었다. 350년 넘게 지배자였던 중앙아시아 초원. 1206년 몽골 고뇌 오논강변에서 새로운 왕이 선출됐다. 그는 몽골을 비롯한 모든 유목민족의 왕이었다. 불과한 그의 군대는 그 후 40년간 믿을 수 없는 기동력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었다. 그의 정복 전쟁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징기스칸은
13세기 초 인류에게 닥친 재앙의 상징이었다. 징기스칸 이야기입니다. 책에 보면 키가 크고 몸이 단단하고 눈은 고양이 눈이고 노년에도 흰머리가 없었다. 징기스칸이 초기에 지배한 땅이고요. 쿠빌라이 칸이 지배한 땅이고 1955년도 12월 말일자 워싱턴 포스트가 밀레니엄맨, 1000년 동안에 가장 인류 역사상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 후보가 많죠. 마르코 폴로부터 시작해서 구텐베르크까지 많은데 결론은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이 밀레니엄맨으로 선정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는 이미 1000년 전에 지금의 FTA 체제를 완성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날의 인터넷에 해당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라는 두 가지 공로로 이미 1000년 전 인물을 밀레니엄맨으로 뽑았습니다. 징기스칸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작고 빠르고 연결되고 열린 겁니다. 먼저 작습니다. 그 당시 몽고족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기마 군단, 군사들은 10배 1, 그러니까 10만 명이죠. 10만 명이 1억을 지배했습니다. 일당 100이 아니고 일당 1000이죠. 한 사람이 1000명을 지배했다 상상해 가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징기스칸이 지배했던 땅은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땅의 2배, 히틀러의 3배, 나폴레옹의 5배를 지배를 했습니다. 몽고 제국의 영토고요. 로마 제국의 영토고 대영 제국의 영토입니다. 훨씬 큰 영토를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평화를 저희들은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몽고가 가져온 세계 평화를 저희들은 팍스 몽골리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원리의 출발점은 리더십입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믹 예이처라는 사람이 이자를 네 개를 따서 Envision, Enable, Energize, Empower라고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징기스칸은 비전을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태무진 어릴 때름이죠. 종족 밑에서 우리 같은 종족들끼리 살려가지 말자, 서로 힘합하자라는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두 번째 비전이 있으면 뭡니까?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enable을 갖추었고요. 세 번째는 energize, 자기 동료, 부하 직원, 백성들한테 에너지를 불러넣어 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파워를 empower, 자기들 부하 직원, 종족들한테 권한, 위양을 냈습니다. 작지만 강한 게 징기스칸입니다. 두 번째는 징기스칸은 빠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공식입니다. 운동에너지 K 이퀄 2분의 1 곱하기 N 곱하기 V자성, 에너지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M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이다. 기억나시죠? 근데 기억 안 나십니까? 엄청난 에너지 K를 내야 되는데 M 질량은 얼마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V 속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죠. 작은 병력으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속도를 높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리델 하트라는 20세기 최고의 이 전략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이 인류 역사상 기동성, 스피드를 가지고 세계사를 바꾼 인물이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빠르냐 하면 4000km를 열흘에 주파합니다. 예컨대 1227년에 자기의 첫째 아들, 큰아들 주치라는 애가 지금으로 따지면 모스코바, 킵차 강국을 지배하던 사람인데요. 죽습니다. 죽었다는 급보를 카라코롬 수도까지 전달을 하는데 말을 타고 달리는데 4000km를 열흘 만에 주파를 합니다. 그건 단순하게 나누기 하루에 400km 하시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코란도 지프차 드리고 주파하라 하면 지금도 주파를 못합니다. 고속도로 달리면 가다가 산을 건너고 길을 건너고 뭐 호수를 건너야 되고 그 당시는 길이 없죠. 그냥 스텝 평야를 달리는데 열흘 만에 4000km를 출발합니다. 돌파합니다. 이게 다른 민족으로 따지면 거의 8배에서 10배 가까운 속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병사 한 사람당 말을 5마리씩 지급을 하죠. 하나는 승마용, 말이 지치면 갈아타고 또 나머지는 보급용이죠. 또 빨리 달리기 위해서 보르츠라는 식사를 개발을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시레이션 같은 겁니다. 미군에 소를 1년 내내 이 방목을 시키죠. 소 양떼를 방목을 시키고 이거를 잡아서
포를 떠서 육포처럼 이렇게 말립니다. 말리면 딱딱한 이 덩어리가 되거든요. 이거를 이 절구 같은 데 넣어서 빻으면 아주 가는 미세한 분말이 되는 거죠. 이거를 소의 방광에 넣으면 소 한 마리가 소의 방광 2개에 다 들어갑니다. 방광이 이게 신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로초를 들고 다니면 이 몽고군들이 거의 8개월 내지 9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입니다. 그래서 그 보로초를 들고 다니면서 이거를 꺼내서 물에 풀고 길가에 있는 야채를 먹으면 채소와 육식이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쟁에서는 이 보급 라인이 끊기면 전멸 아닙니까? 근데 이거 보급 라인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병사한 사람이 1년 동안 먹을 음식을 다 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카라코름부터 베니치아까지 이런 보로초를 안고 지배를 해 들어갑니다. 징기스칸 군대는 대단히 빨랐습니다. 세 번째, 징기스칸 군대는 모든 걸 연결을 했습니다. 징기스칸은요, 제국의 운명은 정보 전달의 속도에 달려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역참의 지도인데요. 자기가 지배했던 모든 땅을 거미줄처럼 연결을 시킵니다. 거미줄처럼 연결시켜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메신저가 파발인데요. 이 파발이라는 사람은 말을 타고 달립니다. 달리면서 옆에 방울을 차고 다닙니다. 그러면 5km마다 파발들이 있는데 말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다음 파발이 말을 타고 기다리죠. 그러니까 몽골 말이 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5km 달리고 전달하고 5km 달리고 전달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400m 릴레이 선수가 최선을 다하듯이 그런 속도로 돌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이 신분증이 패자입니다. 패자라는 거는 암행어사 마피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요거는 요새로 따지면 비자 플러스 이 패자를 가진 사람은 역참이나 역점에 들러서 마음대로 말을 갈아탈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다치면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징기스칸은 자기가 지배했던 모든 땅을 연결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열렸습니다. 쿠빌라이의 수렵도는 원시대의 지배층을 보여준다. 가운데 흰옷을 입은 남자가 쿠빌라이고 동행한 신하들은 모두 다른 인종이다. 원이 시행한 4개의 계급 가운데 이슬람 국가에서 온 푸른 눈의 생목인이 몽골족에 이어 2번째 계급이었다. 몽골족은 중국의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 국제무역상인 그들을 관리로 등용했던 것이다. 징기스칸은 자기 민족 중에서 인종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아라비아, 돌골 사람, 훈족, 그리고 자기 세상도 우리로 따지면 국무총리 같은 사람도 외국인, 재무부 장관도 외국인, 이런 식으로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씁니다. 징기스칸은 모든 종교를 개방을 했습니다. 징기스칸 개인적으로 샤머니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를 개방을 하죠. 지금도 몽고에 가면 이런 오보라는 게 있는데 이 오보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선앙당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금도 카라코름에 가면요, 쿠빌라이 시대 때 카라코름 시대의 라마교 백탑이 이렇게 큰 게 지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했다는 거죠. 징기스칸이 가져갔던 키워드는 순종에 가면 혈유병 이런 게 나와서 같은 종과 같은 종을 섞으면 언젠가는 멸종을 한다. 순종보다는 잡종, 잡종보다는 이종이 강하다라는 원리죠. 제수의 딜레마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수들끼리 벽을 쌓고 서로 따지다 보면 다 망한다라는 게 제수의 딜레마 아닙니까? 이거를 멜팅팟, 용광로에 넣어서 실제 지금 미국이 멜팅팟이라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멜팅팟을 보여준 국가가 이 징기스칸 국가, 몽고 제국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방성에서 하이라이트는 학습 능력입니다. 징기스칸은요, 일자무식꾼입니다. 글을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학습 능력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습이라는 것은 첫째, 자기가 얼마나 무식하다. 두 번째, 그러면 배울 게 뭐냐? 세 번째, 갭을 인식을 하자. 네 번째, 끊임없이 그 갭을 줄여나가자라고 하는 게 학습 능력인데요. 이거를 실천에 옮깁니다. 처음에 징기스칸이 만들었던 무기라는 것은 동물의 뼈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지배를 하기 위해서 계속 기술을 배웁니다. 후기에는 철이나 구리를 사용하죠. 징기스칸이 처음에 전쟁을 시작했을 때는 다 평지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점령에 가다 보니까 성이 나오거든요. 공성전을 새로 배웁니다.
이런 투석기라든지 이런 무기라든지 이런 갑옷이라든지 투구라든지 이런 화살촉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다 학습에 들어갑니다. 징기스칸이 처음에 사용했던 칼은 이런 직선칼입니다. 나중에 휘어진 칼, 만국도를 사용을 하죠. 직선칼은 정확하게 찔러야 되는데 만국도는 말을 타고 달리다가 스쳐 지나가도 적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배우고 실천합니다. 징기스칸은 열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징기스칸의 세계를 지배했던 원리 네 가지가 작지만 강하다, 두 번째 빨랐다, 세 번째 모든 걸 연결했다, 네 번째 모든 걸 열었다 라는 게 징기스칸의 세계를 지배한 원리입니다. 1000년 전 이야기했으니까 21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기스칸이 지배했던 영역보다 훨씬 더 큰 영역이 새롭게 나타난 사이버 스페이스입니다. 사이버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엄청난 대륙이 존재하는데 실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라인에 존재를 합니까? 컴퓨터에 존재합니까? CPU에 존재를 합니까? 존재를 하지 않지만 이 스텝 대원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큰 스페이스가 존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부르죠. 요 그림이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밤모습인데요. 실제 요 등불이 빛이 난 데가 사실 디지털 영토하고 일치되는 점이 많죠. 이 디지털이 이제 글로벌 차원까지 이게 페이스북의 유저인데요. 이미 이 페이스북 같은 거는 지역 언어를 초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트윗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SMS 이런 수준이 아니죠. 트윗과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이 사이버 스페이스의 진화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쓴 게 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사이버 스페이스는 처음에 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노트.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생기는데 저희들은 이거 링크, 사이버 링크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연결을 하면 면이 생깁니다. 이걸 저희들은 사이버 네트워크라고 그러고 이게 중첩이 되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게 나오는데요. 실제 제가 이제 요거를 JIS라고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라는 이제 SSCI에 이게 수록을 한 논문인데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런 각 단계마다 사이버 스페이스가 지난다는 내용인데 하나씩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사실은 1000년 전에 징기스칸이 지배했던 키워드하고 21세기 디지털 세상의 키워드가 우연하게도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아주 정밀하게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인데 키워드가 소속 연계입니다. 첫 번째, 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매일 경험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반도체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늘어난다. 뭐 말은 복잡하지만 사실은 1946년에 나왔던 ENIAC이 이 한 100대 정도 합해야 IBM PC가 되고 IBM PC 한 100대 정도 합해야 지금 나오는 아이패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ENIAC 이거 한 10,000대 정도 엄청난 공간이죠. 2000년에 나왔던 이 컴퓨터가 사실 이게 사람 손에 들어오라고 이 정도지 실제 사이즈로 따지면 이거에 뭐 한 10,000분의 1 정도도 안 되겠죠. 그죠? 이 정도로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한때 저희들이 생각했던 키워드는요. 제너럴 모터 대표적이죠. 제너럴 모터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은 것이다. 큰 게 강하고 좋다라는 게 한때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요. 완전히 바뀌었죠. 키워드가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마 인터넷 들어가서 Small is beautiful이라고 한번 치보시면은 아마 한 30만 건 이상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뜰 겁니다. 요새는 작은 것이 강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 중에 SBS라는 게 있는데 방송국이 아니고 Small but strong. 작지만 강하다는 거죠. 강소국, 강소산업, 강소조직, 뭐 개인으로 따지면 강소인이죠. 작지만 강한 사람. 반대죠. 로마에는요. 처음에 아주 아름답고 작고 아름다운 걸 추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작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없게 되자 드디어 큰 건물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아마 뭐 여러분들 로마 제국사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멸망의 출발이었습니다. 두 번째요. 점과 점이 연결이 생기면 선이 나옵니다. 이 선에서는 어떤 법칙이 일어나느냐 하면 길래 법칙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
1년마다 3배씩 늘어나지만 비용은 똑같다. 여러분들 옛날에 삐삐 서실 때 전화번호 6자리 보냈는데도 한 달에 얼마? 요새는 그 양의 수십만 배를 보내는데도 전화요금은 거의 같지 않으십니까? 이게 길대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길대 법칙이라는 것은 거리가 소멸이 되고, 거리가 소멸이 되면 시간이 소멸이 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께 핸드폰 좀 꺼내보시죠. 거리의 소멸을 제가 실감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핸드폰 전화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108-3202. 제 사무실 번호가 320인데요. 9108-3202. 제가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메모로 좀 여러 가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저쪽 전 회사에 있을 때 이 핸드폰을 공개를 하니까 직원들이 뭐 하루에 평균 작게는 한 10건에서 한 20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12시 이후에는 좀 안 보내주시는 게. 그제도 보니까 우리 저 같이 있던 여직원이 술이 한 잔이 됐는지 한 1시쯤 내가 메모가 왔는데, 사장님 와서 술값 좀 내주세요. 이라고 지금 메모를 보내고, 뭐 전혀 저는 부담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저하고 좀 커뮤니케이션 하실 일 있으면 메일 하셔도 좋고, 전화를 하셔도 좋고, 전화가 안 되면 그쪽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뭐 적답은 안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늦어도 24시간 내에 제가 리스폰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면 거리의 소멸과 시간의 소멸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N입니다. NEX. 저희들이 유비꼬러스라는 건데, anytime, anywhere, anyone, any device, any media,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어떤 디바이스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NEX의 세상이 왔다는 거죠. 제리안 같은 사람, 야후의 이제 파운더인데요. 이 사람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크다 작다, 이건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빠르냐 늦느냐, 이게 생존의 지름길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코 시스템의 사장인 챔버스 같은 사람은 덩치가 크다고 해서 항상 작은 기업을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빠른 기업은 느린 기업보다 이긴다라는 게 챔버스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빠르면 어떤 영향까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 앞에 달린 카메라를 가지고 찍었는데요. 이라크 방카를 타격을 하는 게 찍힌 장면입니다. 근데 아주 재미난 게 이라크 병사가 미사일 날라오는 거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 도망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 한 명 뛰어나오죠? 빠르면 목숨까지 건집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이 중첩이 되면 면이 생기는데, 이제 맥칼프라는 사람이 어떤 법칙을 만들었냐면,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이다. 어떻게, 뭐 아주 쉬운 이야기죠. 두 사람 네트워크 하면 네트워크가 하나인데, 세 사람이 되면 세 개, 네 사람이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n 곱하기 n-1승이죠. 1000명이 되면, 100명이 되면 거의 뭐 대략해서 이제 10,000개, 실제는 9,900개죠. 이게 사용자는 이렇게 되는데 네트워크는 기하급 수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맥칼프의 법칙인데요. 네트워크하고 링크의 차이점을 조금 이해를 하시는데, 링크는요 중앙과 주민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어느 누구도 중앙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주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링크는요 중앙은 계획을 짜고 지시를 하고 통제를 합니다. 네트워크는 스스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링크의 예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꼽힌 이 단말기 상상이 가시죠? 네트워크는 저희들 이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메일 쓰시면서 뭐 누구한테 통제를 받고 통제를 가하고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지구상에 지금도 수십억 명이 이걸 사용을 하고 있죠. 인터넷 세상이죠.
네트워크 이렇게 이거는 모 신문에서 또 재미있게 하려고 국회의원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아주 재미난 19세 이상은 관람이 안 되는 페이퍼가 있는데 헐리우드에서 스캔들을 누구를 중심으로 일어나나 남자 여자를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식 논문으로까지 실린 자료입니다. 남자가 누굴까요? 예, 레오나르도 드카프리오고 예, 기네스 펠로우입니다. 이게 아마 스캔들 네트워크의 한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저희들이 최근에 애플이 멎다 뜬다 이런 이야기가 뭐냐면 애플이 가진 이 네트워크이죠. 이렇게 엄청난 애플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데요. 참 재미난 이야기는 달이 태양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어둡기 때문에 별빛을 가리지 않습니다. 태양 하나가 있으면 모든 별빛을 가리죠. 근데 달이 빛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별들이 더 빛난다 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게 사이입니다. 그 실종 그 자체 노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드와 노드의 사이, 고객과 제품의 사이, 제품과 서비스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블루오션이 있다라는 관점이 네트워크의 관점입니다. 마지막 이 스페이스에서는 어떤 법칙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로널드 코즈라는 이제 경제학 노벨 경제상을 받은 분이 만드는 이야기인데요. 붕괴의 법칙입니다. 모든 기존 질서가 허물어진다. 우리가 실제 바로 며칠 전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안철수 씨의 열풍 이런 거 느끼셨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저 서울시장 신거를 했는데 박원순 씨가 이제 당선이 됐단 말이죠. 이게서 재미난 게 이 무당파라는 겁니다. 무당파. 옛날에는 무당파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지구상에서 존재가 없어진 사람들이냐? 다 아니고 이 무당파의 30몇 프로 실제는 이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무당파가 50% 이상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분들은 뭐 하느냐? 직접 민주주의를 하시는 분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출발은 아그로폴리스에서 패각 투표를 던져서 쫓아낸다 안 쫓아낸다. 그때 이 아테네 시민이 기껏 해봐야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3천에서 5천이죠. 근데 사람이 5만, 50만, 500만 되다 보니까 직접 선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간접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인터넷 사이버 스페이스 때문에 아크로폴리스와 똑같은 직접 선거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강호동 이야기를 해보죠. 강호동이가 처음에 이제 탈세를 했지 않습니까? 아고라에 들어가니까 강호동이가 드디어 은퇴를 해야 된다. 엄청난 이제 나왔죠. 그래서 강호동이가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자마자 은퇴 반대 서명이 나왔죠. 보시면은 참 재미난 게 강호동이가 물러나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14%. 강호동이가 잘못한 게 어디 있냐? 강호동이가 잘못한 거는 회계사를 잘못 썼을 뿐이다. 그리고 자기가 소속사가 독립한다고 했으니까 마타도를 했을 것이다. 이미 간접민주주의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이버상에서 이미 직접 민주주의로 결정을 했어요. 강호동이 나쁜 짓 했지만 크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조만간 롤백을 하면 국민들 대부분들이 박수를 치줄 것이라고 이미 자기들이 결정을 다 끝내버렸어요. 이게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요. 두 번째가 붕괴 중에서 권위 붕괴입니다. 집단지성의 붕괴죠. 1%가 사이버상에 글을 올리면 9%가 댓글을 달고 90%가 열심히 이 블로그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티즌 수사대. 이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경찰이 따라서 할 수 없는 짓을 네티즌 수사, 경찰이 아마 수사를 맡기면 한 달 걸릴 거를 네티즌 수사들은 하루 내지 이틀 만에 쌈박하게 해냅니다. 이제는 입소문 아니죠. 입소문보다 훨씬 더 빠른 게 손소문입니다. 손가락, 트위터, 핸드폰 이거 가지고 퍼지는 속도가요. 훨씬 더 빠르죠. 상당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작용으로 생긴 게 이제 이런 악플들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자살한 사람들인데 이런 부작용도 생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참 재미난 게 제가 지난 일요일 날 텔레비를 보니까 퀴즈 게임을 하는데요. 퀴즈 게임에서 뭐를 맞추기를 하면 5천만 원, 더 잘하면 7천만 원을 줘요. 아주 어려운 퀴즈를 하는데
근데 참 제가 이상한 게, 야, 저 암기를 잘하면 7천만 원을 가져간다? 그래서 이제 숙제를 내는, 이 문제를 계속 내는 시간 동안에 제가 패드 가지고, 갤럭시 탭 가지고 탁탁탁탁 치보니까 맞추는 사람보다 정답이 인터넷에서 더 빨리 나와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손가락만 빠르면 되는데, 잘 배웠다고 7천만 원 주는 이런 퀴즈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며칠 내에 없어지지 않겠냐. 조만간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배운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인데요. OSMU, OSQU인데 원소스 멀티유저. 한번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우려먹고 독점하고. 근데 요새는 멀티소스 킹 유저. 나눠주고 다시 얻고 나눠주고 다시 얻고 이런 거죠. 교수님들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칠판 받지 않습니까? 이제는 웬만하면 뭐 노트북으로 다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교수님한테 질문 안 하죠. 자기들이 뭐 핸드폰으로 미리 해보면 교수님보다 훨씬 더 답을 잘 주더라. 수업 시간에 이게 하는 게 자기들끼리 뭐 문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이거로서 찾아보는 게 속이 더 편하다. 요새는 이제 탭이 나오니까. 이런 세상이 이제 붕괴되는 세상이 저희들한테 왔다는 거죠. 참 재미난 거는 이 디지털이 주는 시사점이요. 소, 속, 연, 개입니다. 이게 천년 전에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했던 소, 속, 연, 개가 같아요. 왜 같을까요? 그 중간에 키워드에는 유목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살았던 천년 전은 유목의 시대고요. 지금 사이버 스페이스의 첫 번째 특징이 유목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저도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 이제는 나이 드는 사람들도 이제는 사이버 스페이스에 서핑하는 게 징기스칸이 말 타고 지배하던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사이버 스페이스가 바로 옛날의 스텝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Save me from drowning in the sea. What a lovely holiday. There's nothing funny left to say. 제가 이 얼굴 모양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칼이 이제 복장을 바꾸면서 했던 신문 광고의 모습입니다. 이 얼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세계 백화점이 광고를 낸 모습인데요. 이 얼굴과 이 얼굴과 이 얼굴의 공통점. 전형적인 북방계 몽골리안의 얼굴입니다. 정반대 얼굴이 이는 북방계 몽골리안이고요. 이 얼굴입니다. 남방계 얼굴입니다. 북방계 남방계 얼굴의 특징은 뭐 저희들이 보면 간단합니다. 북방계는 전공 교수님이 계실까봐 제가 겁신하는데 일단 제가 아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방계는 춥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춥기 때문에 옷을 다 입고도 얼굴을 통해서 몸에 열이 많이 발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얼굴을 통해서 몸에 열이 작게 발산이 되도록 진화가 됩니다. 그래서 막 얼굴 전체가 되게 평평해요. 평평하고 눈도 막 쭉 찢어지고 그다음에 코도 낮고 콧구멍도 좀 좁고 입도 좀 좁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되는 거고, 남방계는 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코도 크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얼굴도 들어가고 나가고 입도 크고 입술도 두툼하고 이런 게 이제 남방계거든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죠. 근데 요새는 뭐 워낙 피가 많이 섞여가지고 뭐 위에는 북방계인데 밑에는 남방계고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어떤 분들은 뭐 미토콘드리아식 DNA를 추적을 하면 어떻다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중국에 가보면 말이죠. 중국 사람들 저희들하고 완전히 틀리죠. 그죠? 딱 보면 압니다. 근데 몽고 가보시면 전부 다 옆집 아저씨예요. 말을 안 하면 100% 한국 사람이에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학문적으로 아니야. 저희들이 가서 딱 보면 아 우리가 몽고족이구나 이 느낌입니다. 바로 중국만 가도 안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착민들입니다. 몽고 사람들은 유목민들이고요.
그래서 대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자 중에서 80 내지 85%가 이 북방계 몽골리아내 출신이다. 유목민의 후손이다. 되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몽고족들 북방계에서 나오는 그 키워드 중에 아주 재미난 게 칸이라는 게 있습니다. 칸이 바뀌어서 우리나라의 한으로 됐습니다. 한이고, 그래서 징기스칸 할 때 칸은 어떤 데다 우수하다, 대장이다, 뛰어나다 이런 게 징기스칸입니다. 대한민국, 제가 뭐 이제 옛날에 썰이 있을 때 이런 거 주장 많이 하고 다니는데, 대한민국의 영어 명칭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 잘못됐다. 그레이터 칸 리퍼블릭, 위대한 칸의 제국이다. 이런 식으로 바꾸자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다니는데, 이 칸이란 땅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언어학적으로 보기에 막 이게 되는데, 여러분들 저 국가 지명들 중에서 뭐 스탄자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뭐 스탄. 스탄이란 땅들이 우리하고 굉장히 멀죠, 그죠? 스탄이라는 의미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스탄을 한글로 쓰면 시엇, 디귿, 니은이죠. 시긋, 디귿은 대개 다 디귿-디귿으로 다 바뀝니다. 디귿-디귿식으로. 디귿, 니은, 딴이죠. 딴이나 땅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거는 우즈벡 국민들이 사는 땅, 민족들이 사는 땅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류를 쭉 찾아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동쪽 끝이 우리나라고 서쪽 끝이 헝가리까지 갑니다. 핀란드까지 갑니다. 그쪽 사람들의 말의 순서는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주어, 목적어, 동사 그렇거든요. 중국만 하더라도 나는 먹는다 밥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어느 계통 자체가 틀린 민족이죠. 유목민족들 특징 중에서 하나 나타나는 게 얼리 어댑터입니다. 도전하고 시도를 합니다. 혹시 그 부시맨이라는 영화 보셨죠?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이제 부시맨이 이런 아주 평화로운 동네에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 하나가 날아가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콜라를 마시다가 콜라병을 떨어뜨리죠. 이게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 이게 뭐냐? 이래서 부시맨이 드디어 이 콜라병을 가지고 주인을 찾으러 간다. 이게 이제 부시맨 스토리 아닙니까?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들은요, 이상한 게 하나 있으면 무조건 이게 진짜냐 가짜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유목민들이에요. 우리나라 얼리 어댑터가 그런 겁니다. 뭔가 신제품이 나오면 일단 뭐 잘 되든 안 되든 써봐야 돼요. 이게 얼리 어댑터거든요. 근데 정착민은요, 하늘에서 콜라병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본 사람이 경찰에 전화를 하죠. 하늘에서 이상한 게 떨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거는 폴리스 라인을 치죠. 그 다음에 이상한 거 쓴 사람이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과서에 들고 들어가요. 그럼 2달쯤 돼서 인류에게 해가 없다라고 하면 언론 브리핑을 합니다. 그때부터 전 국민은 콜라병이 떨어져도 해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정착민들이거든요. 얼리 어댑터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42%가 다 얼리 어댑터라고 생각을 하죠. 나왔다 하면 써봐야 됩니다. 10개월 된 딸인데요, 아이패드가 출시를 했습니다. 애 엄마가 이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얼리 어댑터 제1호가 이 사람입니다. 얼리 어댑터 제1호가 그때 뭐 그당 지금은 이제 상당히 늙었습니다. 늙어가지고 근데 벌써 한 10수년 전인데요.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데 제가 그 양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서재원 씨. 우리나라의 얼리 어댑터 제1호입니다. 그 당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책에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 얼리 어댑터가 요새는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온몸에 이렇게 감고 다니다가 이제는 핸드폰 하나만 눌러 다닙니다.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핸드폰 들어가시면 뭐 여러분들 메디칼에 관련된 어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뭐 깜짝 놀라죠. 이 안에 핸드폰 안에 의사가 수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1998년도 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플리츠상을 2번이나 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10수년 전에 한국 사람들은 행동이 대단히 민첩하고
만일에 인터넷으로 무장을 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표도가 연결한다 그러면 이른바 사이버 부족, 사이버 트라이버즈로 재탄생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사이버 부족이라는 사람들은 스피드와 창의력과 엔터프레니어십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겸비한 집단으로서 엄청난 부를 창출할 것이다.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사이버 부족인가 하면 말이죠. 계보가 있습니다. 뭐 집에 이 정도 컴퓨터 하나는 평민이죠, 평민. 고수가 되려고 그러면 뭐 이 정도는 고수 수준에 들고요. 이제 사이버에서 영웅이 되려고 그러면 뭐 이 정도까지 가야 이제 영웅입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사이버를 하는 거죠. 요 정도 되면 이제 지존. 예. 요 정도 되면 초인. 신입니다. 이 사람은 신.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엄청난 현상을 뭐 설명하라 그러면 제가 예를 뭐 한 두세 시간 이상 들을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핏줄 속에 이게 유전인자가 곳곳에 다 박혀 있다. 박혀 있고 이 박혀 있는 유전인자가 이 정착민의 시대 때, 조선시대 때 이런 때는 발현이 안 되다가 사이버 스페이스가 나오면서 제대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 왼쪽에 있는 이야기들이 옛날에 스스로 우리를 다 비하했다던 이야기입니다. 냄비건성이다, 산후이 논산 배고프다, 치맛바람, 부품이 약하다, 모방한다, 대충대충이다, 투기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 다 저희들 스스로 비하할 때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조선놈들은 이래서 안 돼 하는데 디지털이 되면서 이 약점들이 말이죠. 전부 다 강점으로 바뀝니다. 냄비건성은 얼리 어댑터로 바뀌고 사돈이 논산 배 아프니까 빠른 신제품을 도입을 하고 치맛바람이 아니라 이제는 교육열로 나오고 부품이 약하니까 빠른 조합 능력으로 나오고 모방이 되니까 치열한 경쟁이 나오고 이 전체가 다 과거의 산업화 시대 때 우리 스스로 비하하던 능력들이 모든 능력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나쁘고 역마살 도화살인데요. 저도 뭐 사주팔자 한 번씩 보는데 남자가 역마살 있고 여자가 도화살이 있으면 가장 나쁘다는 살 아닙니까? 이게 21세기의 전형적인 축복받은 사주팔자가 역마살과 도화살입니다. 실제 삼성물산이나 뭐 삼성전자의 회의 주제를 보내려고 그러면 제가 인사 담당자한테 그래 이야기합니다. 사주팔자 봐가지고 역마살 낀 애들 보내라. 정부 같으면 외교관 같은 사람들은 역마살 있어야 된다. 역마살 없는 사람이 가면 병나서 돌아옵니다. 옛날에는요, 아유, 이 뭐 별로 안 좋은 이야기인데, 참,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마살 있게 했던 분이 아마 이분 아닌가. 며칠 전에 고인이 되셨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엘프만 있었어도, 엘프라는 게 이제 저주파 위치 추적기 아닙니까? 지금 갖고 있었던 게 고주파 위치 추적기거든요. 이거는 눈이 이렇게 쌓이면 이거는 이 전파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저주파는 주파수는 낮지만 이게 뚜껑층을 뚫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엘프만 있었어도 물론 뭐 찾고 나서 살았다 안 살았다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이 찔러서 찾는 것보다 주파수 찾으면 되니까 생존의 가능성이 훨씬 높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도화살도 마찬가지죠. 도화살 요새 뭐 저기 압구정동 같은 데 가서 이 젖 먹는 거 도화살이라 살이 없습니다. 요새는 도화살 대신에 인기살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없으면 탤런트 배우 가수 안 되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4대 문명의 발상지 해가지고 중국 근처, 그다음에 인도 근처, 메소포타미아 근처, 이집트 근처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주장을 하죠. 저도 이거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왜 진짜냐 하는가 하는 말이죠. 유목민들은 글을 남기질 않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역사를 바람에 새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착민들은 글을 남깁니다. 지나서 보니까 남기진 글을 가지고 역사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착민의 글은 남은 거죠. 지금 와서 해석을 하니까 지구를 지배했던 사람은 다 정착민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또 얼마나 자기들 스스로 비하를 하느냐 하면, 정착민들은 유목민을 부를 때 흉노, 시끄러운 종놈들, 돌궐, 날뛰는 콜족들, 몽고, 아둔하고 낡은 종족이 몽고 아닙니까? 아둔하고 낡은 종족이 지구의 3분의 1을 지배를 합니까? 그 당시 3억 인구였을 때 1억을 지배를 하거든요. 역사상에 최초로 기록되는 유목민이 스키타이족입니다. 아주 무식하고 볼품없다고 역사가 되어 있죠. 실제 발굴을 해보니까 스키타의 왕자가 입은 황금 갑옷, 황금 인간상, 문양, 유물, 뭐 이런 걸 보면 불악 무식한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집단들은요. 흉노, 시끄러운 종놈들 아닙니까? 이게 이제 중국의 역사책을 보면 여기 이제 만리장성 일에 사 있는데요. 이 한나라가 뭐라고 하느냐면 북방에 사는 오랑캐가 흉노가 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흉노족이 지배를 했던 땅이 어디냐면 여기서 이그만큼이 흉노족이 지배를 했던 땅이에요. 그러고 한나라가 지배했던 땅이 요거거든요. 한나라가 오랑캐입니까? 흉노족이 오랑캐입니까? 이게. 정착민은 성을 쌓고 유목민은 길을 갑니다. 유목민은요, 길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길이고, 정착민은 길이 있으면 내가 간다는 겁니다. 유목민들은요, 지금도 시력이 4.0 이상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정착민들은 멀리 볼 필요가 없죠. 몽고족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평선을 봐야 됩니다. 멀리서 점처럼 보이는 걸 점이다 하면 저거는 누구다 라고 이름을 지어내거든요. 왜? 진화의 길 갑니다. 항상 지평선을 봐야 됩니다. 정착민들은 안을 보고 유목민들은 밖을 보는데 비바람이 오는지, 도둑이 오는지, 적군이 오는지, 사자범이 오는지, 우리 말이나 소떼가 도망 안 가는지 이걸 항상 봐야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눈이 4.0까지 간다는 거죠. 정착민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비가 오면 농사를 짓고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냅니다. 유목민들은 지평선을 쳐다봅니다. 인사가 틀립니다. 몽고족들의 인사는요, 별일 없습니까입니다. 허전유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저 같으면은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그 이야기가 제 어릴 때 왜 나왔냐면, 사실 그때 밥 3끼 먹으면 부자였지 않습니까? 아침 진지 뭐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였는데 그 시대상을 다 반영하잖아요. 새로운 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새로운 상황이 자기들한테 운명을 좌우를 한다는 거죠. 똑같은 인사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도 사람이 만나면 첫 인사가 새로운 거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끄는 국가들, 네덜란드, 이스라엘,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스위스의 공통점, 이동하는 민족들입니다. 유목민족이든 항해민족이든. 네덜란드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죠. 이스라엘 4,000년을 헤매던 국가 아닙니까? 스웨덴 바이킹의 호해죠. 핀란드는요, 핀랜드입니다. 훈족이 만드는 땅. 지금도 핀란드 애들 엉덩이에는 몽고 반점이 나오고, 핀란드 말의 우수는 나는 밥을 먹는다, 주어 목적어 동사입니다. 물론 그쪽 스웨덴의 지배를 한 400년, 500년 받아가지고 이제 피는 많이 섞였지만, 그래도 아직 핀란드는 서쪽 끝에 있는 핀족, 훈족입니다. 그래서 이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 최고의 석학이 하는 이야기가 결국 21세기는 유목민의 시대다. 이 사람이 정의를 한 유목민이라는 건 상당히 재미나죠. 첫째, 유목민은 가벼워라. 무거운데 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로워라. 구속되지 마라. 타인을 환대를 해라. 타인을 환대하지 않으면 언제 타인이 적이 돼서 돌아와서 제 뒤통수를 때릴지 모릅니다. 항상 사주 경계하라. 그리고 늘 접촉해라. 오아시스와 동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애를 베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파워포인트가 서너 장 정도 남았는데요.
요 김종래 씨라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몽고 이제 명예대사 자격도 갖고 있고요. 상당히 몽고족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농경민족하고 유목민족의 차이점을 여러 가지 열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주거 방식은 정착민은 영구주거, 유목민은 이동식, 계열이죠. 말 타고 이동하는 거죠. 생업은 농업, 목축, 수렵. 토지는 개인 소유, 공동이용. 지도체제는 국가재상 등 관료체제, 시족장, 부족장. 법은 복잡한 법, 간섭법. 학문은요, 농경족들은, 정착민들은 이념, 사상, 인무 사회를 중시하고 이쪽은 자연과학을 중시합니다. 상업을 천시하고 존중하죠. 사고방식은 수직적이고 수평적입니다. 종교는 유교, 사마니즘, 출신 성분을 중요하지만 이거는 실질 전투 능력을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정착민들은 매장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풍장 또는 조장을 합니다. 상강오륜, 약육강식, 주요 재산은 씨앗입니다. 말, 혈연지연을 강조를 하지만 이렇고요. 특히 중요한 게 이민족 이익교도에 대한 배타적, 호의적입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현대용어로 한번 바꿔봤는데요. 우리 병원은 제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제가 한 10몇 가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우리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카운트를 해보십시오. 옆에 보는데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드를 중시하는 조직이냐 소프트를 중시하는 조직이냐 이거죠. 조직의 방식이 집을 짓느냐 이동을 하느냐 이런 건데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천수답이냐, 하늘 쳐다보느냐, 안 그러면 아주 다양화를 하느냐, 카운트 하나 해주시고, 세 번째, 우리는 모든 재산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소유, 조직 소유, 유형자장 중심이냐, 공동사용이냐, 무형사장 중심이냐, 그것도 카운트 해주시고, 우리 지도 체제가 중앙 집중이냐, 지방 분권이냐, 지금 카운트 하셨습니까? 4개 중에 대개 어떤 카운터가 나오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 규칙이 많으냐, 안 그러면 관례를 존중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념 사상을 중시하느냐, 이 자연과학을 중시를 하느냐, 상업 마인드를 천시냐 존중이냐, 우리 조직 운영 방식이 상명하복, 자유로운 사고, 권위, 굴림, 착취, 이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김종래 씨가 만드는 겁니다. 창의, 서비스, 봉사. 내부지향적이냐 외부지향적이냐, 제가 8개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카운트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출신 계급을 중시하느냐, 실력을 중시하느냐,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시하느냐, 전투기술을, 능력을 중시하느냐, 상강오륜이냐 야국강신이냐, 배타적 이기주의냐 협동직당의식이냐, 이 이야기거든요. 제가 8개, 10개, 13개를 말씀드렸는데 대충 카운트가 어떻게 되시죠? 되게 속으로 짐작하셨습니까? 그러면 왼쪽이 많으면 저희들은 전형적인 정착민의 조직이고, 오른쪽이 많으면 저희들이 유목적인 조직입니다. 이게 뭐 13대 빵 대 13은 아닐 테고, 어떤 거는 뭐 5대 3도 있을, 뭐 5대 8도 있을 테고, 그런 뭐 하여튼 요 비중이 좀 있을 텐데, 근데 요게 김종래 씨가 만드는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유목성이 강하냐 정착성이 강하냐에 대한 아마 잣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좀 이상합니까? 유목하는 병원. impossi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점 하나 잘 찍으면요 아주 재미난 문장이 나옵니다. I'm possible. 제가 마지막 파워포인트인데요. 저희들이 먼저 유목적이냐 정착민이냐 한번 스스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만일에 정착민이 유목민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키워드가 자꾸 강해야 된다, 더 빨라야 된다, 그리고 모든 걸 연결을 하고 저희들이 개방을 해야 된다. 이 4가지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파헤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